안녕하세요. 공교 선생입니다. 자, 공무원 국어 여러분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2019 공무원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명은 길진 않을 거예요. 물론 뭐 런타임 보면 몇 분 정도인지 다 나오겠죠, 그죠? 20분 내외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 설명은 초시생을 대상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재시생이나 아니면 공부를 오랫동안 한 장수생들이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초시생을 타깃으로 해서 먼저 설명드린 거니까 그건 좀 이해하시고, 아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지루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쉬운 내용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내용까지 다 한 번에 얘기할 거니까 잘 듣고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감도 안 잡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국어 자체가 아니고 어떻게 공무원이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또 다르게 초시생들을 위한 TCC를 촬영할 테니까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영상부터 먼저 섭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공무원 국어 학습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국어 출제 영역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법,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문학, 세 번째 독해, 우리가 소위 비문학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마지막이 어휘 한자어예요. 알겠죠? 그러면 문법이나 문학이나 독해, 비문학은 수능을 쳐본 세대라면 충분히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죠? 가장 초시생 입장에서 궁금한 게 어휘 한자어 뭐냐?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소위 고유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유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간합상이 이게 무슨 뜻이냐? 알겠죠? 희망스럽다. 처음 들어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신압으로 이 정도면 옛날에 들어본 말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희망스럽다가 뭐지? 뭐 이런 거.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 의미를 묻습니다. 그래서 고유어 뭐에 어떤 의미에 대응되는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했을 때 가상자의 상자가 서로 상자일까 코끼리 상자일까 모양 상자일까 이걸 맞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 2~3문항 정도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비문학이 6에서 8문항, 그 다음에 문학이 4~5문항, 그 다음 문법이 6~7문항 정도 나와서 총 합치면 일반적으로 20문항이 출제되고요. 법원직 같은 경우에 25문제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 직렬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0문항이 이렇게 4가지 영역별로 출제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오늘은 어휘 한자어는 설명 안 드리려고. 어휘 한자어는 왜냐면 얘는 제가 비밀리에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지금은 문법, 문학, 독해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알았죠? 나중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휘 한자어 공부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래서 순서는 문법부터 얘기하고 문학부터 얘기하고 독해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문법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문항수로 봤을 때는 사실은 독해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했을 때 수능 독서를 웬간히 마칠 수 있는 학생들은 이 독해에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물론 강의를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왜 들어야 되는지. 하지만 강의 양이 많지도 않고 나중에 그렇게 고민스럽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독해에 정말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끝까지 잘 듣고 어떤 식으로 독해, 비문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문법이 맞습니다. 왜 문법이 맞냐? 문법을 똑바로 공부하시면 국어 시험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문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국어 문제를 계속 풀더라도 점수가 계속 막 70점 나오고 85점 넘지 못하고 90점, 100점은 맞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법 공부가 가장 양이 방대하고 어려우니까 문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문법은 문법 1과 문법 2로 나뉘어져요. 이게 공통된 말은 아닐 거라서 제 개념일 거라서 문법 1은 흔히 뭐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냐면 수능 세대 기본을 말씀드리면 수능 교과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 특징적으로 나오는 수능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솔직히 의문론은 뭘 묻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쵸? 뭐 의문의 개수가 몇 개니, 몇 음절로 되어 있느니, 그 다음에 이게 뭐 비음화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도 기타 등등 묻는다. 그래서 내신 시험 문제와 거의 흡사하고 내신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단 내신 문제에서 다루지 않는 좀 지엽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은. 하지만 여하튼 요 내용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입시에 이제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표준 발음법은 뭐냐면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상견례, 상결례로 발음해야 돼요. 상견례로 발음해야 돼요. 즉 상결례, 즉 리을로 발음해야 돼요. 상견례로 발음해야 돼요. 안 묻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물어요. 상견례는 뭘로 발음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선릉으로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릉으로 발음해야 돼요. 선릉으로 발음해야 돼요. 이걸 묻는 게 바로 표준 발음법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얘는 사실 의문론 이해를 바탕으로 웬만큼의 내용은 처리가 되지만 외워야 될 부분은 외워야 돼요. 이런 거 뭐 선릉인지 설릉인지 이런 것들, 상견례인지 상결례인지 이런 것들은 암기를 결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암기를 뭘 해야 될지를 지정해 준 게 강의에서 일반적으로 지정을 해줘요. 왜? 솔직히 표준 발음을 해야 될 단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발음이 혼동되는 단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10,000개, 20,000개, 30,000개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럼 공무원 국어 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주느냐, 어떤 단어의 표준 발음만 잘 나오니까 이것만은 잘 외우고 가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 발음이 중요해라고 잘 찝어주는 선생님이 일타 선생님인 거예요. 가장 잘 찝어주는 선생님이. 아시겠죠? 왜?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준 발음도 뭐가 중요하냐? 기출이 중요한 거예요. 출제가 뭐가 되었고 얘는 어떻게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 설명에 따라서 뭐 속된 말로 강사의 등급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글 맞춤법은 어떤 발음이 아니고요. 어떻게 표기하는 게 맞느냐를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검이라고 표기해야 될까? 수검이라고 표기해야 될까? 이런 거. 아니면 수컴이라고 표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기가 맞는지 지정해봐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태론적 얘기랑 의문론적 얘기를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고 반드시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 못 맞히는 게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국어 강의를 왜 하느냐? 여러 가지 헷갈리는 표기법 중에서 기출이 어떻게 나고 그 기출이 반복적으로 조합을 달리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강의를 통해서 아 이런 게 기출되었어 이렇게 밑줄 치고 넘어가는 그런 강의가 많았던 겁니다. 아시겠죠? 표준어 외래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가물은 알죠? 근데 가물은 표준어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가물 표준어 맞아요. 알겠죠? 외래어 표기법은 뭐냐면 외국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그러니까 외국말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외국의 알파벳을 우리말로 어떻게 표기할까를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볼이라고 다룰까 심벌이라고 우리가 써야 될까 이거를 한번 골라봐라 하면 얘가 맞는 거고 얘는 틀린 거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은 제 이름이 건규호인데 얘는 로마자, 즉 알파벳 비스무리한 거로 어떻게 표기해야 될까? 그러면 K는 대문자로 쓰고 W 쓰고 N 쓰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요렇게 쓰고 이거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붙임표 붙이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띄우고 대문자로 쓰면 틀리게 됩니다. 알겠죠? 기타 등등 요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얘는 거의 다 암기예요. 이게 이해도 거의 없어요. 이해 뭐 로마자에서 조금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 말고 뭐 언어의 본질이라고 해서 언어의 자의성, 추상성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 문법, 고전문법 뭔지 알죠? 그죠? 네, 그런 거 공부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을 잘 정리하는 강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출을. 무조건 믿어야 될 건 기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 1타 강사다, 최고의 강사다 라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기출을 정말 잘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뭘 할 거냐? 기출도 잘 찝어드리지만 같이 외울 거예요. 큰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 강의는 이거 출제됐으니까 잘 외우세요 해서 끝나는 거고 저는 이거 출제됐으니까 같이 외워보자 해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어느 정도 외워졌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그게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무료 특강 야매 외래어 표기법을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이거 암기거든요. 암기인데 그냥 공부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면 2시간 정도 남짓 강의를 들으시면 외워진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덧붙이면
자, 결론 내리면 문법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 표를 정말 잘 봐주세요. 이거는 장수생으로 갔냐 안 갔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기출된 내용들이 있어요. 알겠죠? 여러 번 기출된 거. 요 놈들이 다음번 시험을 치면 최소한 적게는 70%가 똑같이 출제가 되고요. 많게는 그냥 정말 자주 출제되었던 걸로 100% 다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 2018년 6월 23일 날 쳤던 서울시가 쉬웠어. 이유가 뭘까? 빨간색으로 100%가 채워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알겠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돼 있는 이 적게는 0%로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많게는 30%까지 채워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얘들은 기출되긴 기출되었지만 많이 기출되지 않고 적게 기출되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았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표는 뭐까지 포괄하고 있는 거냐면 범위까지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주 기출된 내용은 양이 좀 적어요. 알겠죠? 근데 소수로 기출된 것은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최악에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았지만 기출될 확률을 띠고 있는 것들이 엄청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초시생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초시생들은 주황색도 넘보지 마. 빨간색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를 3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아, 나 이제 빨간색 봤구나. 이제 한번 봤으니까 이제 이 주황색을 한번 봐볼까 하는 그 순간에 주황색을 봤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0으로 바뀌는 거예요. 빨간색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 치기 전까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재시생 이상으로 장수생들은 사실 여러분들도 좀 반성해야 된 게 아직까지 내가 오랫동안 시험을 쳤는데도 고득점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빨간색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는 공부한 그 기간은 기니까 이런 것까지 봐야지 하다가 자꾸 이걸 놓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기본 점수 자체가 85점 이상을 넘지 못하고 계속 80점대, 75점대 이렇게 하니까 아, 나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봐. 아니면 난 재능이 없나 봐. 재능이 없나 봐는 X고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더 중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문법. 방대한 양에 속지 말고 기출된 내용을 확실히 챙겨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1회 독대 2회든 암기든 70%는 무조건 챙겨가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복습 다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휴, 나중에 강의 다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 정리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의를 또 들어야 돼요. 이게. 저는 그럼 너무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짤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70, 80%를 챙겨가게끔 짜놨어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동암기 노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자, 잘 보시면 제 책이 총 3권인데요.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나오겠지만 이 기본서예요. 엄청 두껍죠. 이 자동암기 노트입니다. 기본서가 4과목 합친 게 아니고 문법 하나예요. 이거. 알겠죠? 그럼 이 기본서가 바로 뭐냐면 파란색까지 다 포괄하는 거예요. 출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 영역까지 다 다룬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 이걸로 공부하는데 저는 이걸로 공부하시는 그 순간에 초시생이 이걸로 공부하는 그 순간에 1년 안에 절대 못 푼다고 장담해요. 초시생은 이거를 최소한 어떻게 3회독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다루냐? 사실은 주황색 부분까지 확장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황색을 다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알겠죠? 하지만 이 자동암기 노트는 빨간색은 확실하게 다 채워줍니다. 이걸 통해서 공부하시면 어떻게 되냐? 1회독 때 70% 이상은 다 채워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기억했던 것이 날아갔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마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인생 최초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정말 착각한 게 뭐냐면 나 분명히 어제까지 외웠는데 오늘 다 까먹었어. 나는 멍청한가 봐. 이렇게 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 이게 공무원 시험을 망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공부를 안 해보셔서 그런 거고 공부를 좀 해보면 알겠지만 원래 기억했던 걸 까먹고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유난히 더 많이 까먹는다. 가능해요. 암기 방법이 좀 부족하면. 알겠죠? 하지만 웬만큼 까먹는 건 정상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자질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오케이? 네 번째, 중요 내용 중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꼭 살피셔야 돼요. 장수생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거 어떻게 했어요? 계속 책을 읽었죠. 기본서 읽고 기본서 읽었어요. 그럼 기본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만점 못 맞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서에 분명히 다 적중이 됐는데도 만점 못 맞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기본서를 해두곤 했지만 내가 어디까지는 기억하고 어디까지는 기억 못한다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동암기 노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자동암기 노트는 이거라며요. 아니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자동암기 노트는 중요한 부분이 빨간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주황색. 그래서 빨간색 셀로판지를 씌우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 보이는 부분을 내가 채워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부분은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그냥 그 빨간색 부분을 읽고 있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 중에 나 이거 기억하지 못했구나 찾아내시고 다시 채워내는 그 과정을 반복했을 때 여러분들은 단기간 내에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문학 가도록 할게요. 문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장르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동그라미 쳐보면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왜? 얘는 거의 100%의 확률로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고전소설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알겠죠? 수필은 출제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서 경향상을 봤을 때는 얘 잘 되는 거랑 안 되는 거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희곡 시나리오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얘들부터 먼저 공부하셔야지. 그렇죠? 네, 이거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 공무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형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 예, 맞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특히 이 개념어 위주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문제로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같은 지식형 문제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모를 테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따끈따끈하게 방금 전에 쳤던 거예요. 6월 23일 날. 자, 서울시 문제.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소야 했을 때 자, 1번만 볼게요. 기억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다. 삼각산의 다른 명칭이 인왕산인지 아닌지 지문 내의 근거로 맞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냥. 이 작품 공부했었어야 되고 알겠죠? 물론 주요 작품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주요 작품이니까 제 기본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각자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기본서에 포함되는 이 작품들을 공부할 때 얘는 북한산이에요 라고 저도 얘기는 해요. 설마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한번 얘기는 하는데 정말 나와버려요. 이렇게. 이거 외우지 못하면 못 맞히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이런 게 바로 지식형 문제인데 이거의 개수가 점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어떤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냐? 첫 번째로 개념 묻는 문제. 자, 이 시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지를 보세요.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각적 이미지를 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 좀 배웠는데? 수능 때 좀 한번 공부했었는데? 하더라도 낯선 작품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태조 알고 있어. 이거 뭐 쉽네.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 보세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배고프긴 마찬가지로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침 저녁 둘 다 배고프다는 얘기죠. 여기 대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왜? 아침 저녁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반대가 되기만 해도 대조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학생들은 아침 저녁 둘 다 배고픈 게 마찬가지니까 대조가 없지. 이렇게 잘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뭐 공감각적 이미지 또는 운율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전통적 어조가 뭔지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돼요. 전통적 어조 어떤 게 전통적 어조예요? 사음보로 돼 있을 때 일반적으로 전통적 어조고 되게 특이하게는 뭐뭐 건네 또는 고풍 의상처럼 뭐뭐 도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전통적인 어조다 또는 약간 이게 고풍적인 어조다 이렇게 하는 걸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합을 바꿔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능형 문제로 뭔가 공무원 시험이 바뀌고 있다의 뭐라고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요 개념들을 정리해서 잘 강의해주는 강의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렇게 없었다고 봅니다. 공무원 강좌에는 그렇게 없었다고 보고 저는 이거를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조금 길게 시와 소설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는데 이거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해지진 않아요. 나중에 저희가 연습 문제를 나눠드리면 그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에서는 좀 짧게 빠르게 정리할 겁니다. 문학이 문법보다 비중이 높진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 개념 정리하는데 그 다음에 해석법 정리하는데 총 12시간 정도 12강을 쓸 거예요. 알았죠? 그렇다고 끝이 나진 않습니다. 뭐도 해야 되냐? 나중에 문풀을 통해서 이거는 굳이 강의 안 들으셔도 되고 특정 직렬만 강의 들으시고 문풀을 통해서 문제지만 열심히 푸세요. 제가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 다 포괄해서 현재 바뀌고 있는 경향성의 문제를 다 담아내서 물론 과거의 문제도 낼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통해서 익힐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해석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 시 자체를 모르고 있어도 처음 보더라도 맞출 수 있는 케이스의 문제인 거예요. 왜? 자, 지금 보시면 나를 형상화한 표현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문장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자, 문장만 똑바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해석 문제 다 풀어요. 자, 보세요.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서. 문장 완벽하게 읽어볼게요. 나는 뭐가 되어 떠난다? 새가 되어 떠난다. 그러면 나와 새는 같은 거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시 볼 때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라고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해석법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할 건데 문장 완벽하게 만들어라 라고 할 거예요. 자, 다시 누가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내가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라니까 울음과 나는 같은 것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하나의 소리가 되어, 누가 하나의 소리가 되어, 내가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이렇게. 알겠죠? 인종은 끝이 났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에서. 감방은 뭐하는 놈? 역사를 가두어 놓은 놈. 알겠죠? 그리고 역사의 감방에서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서 푸름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감방에서 바람을 타고 이제 푸름이 된 거니까 바람과 나는 같은 건 아니에요. 바람은 내가 이용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푸름이 된 것은 내가 푸름이 된 거니까 푸름과는 같은 것. 그러면 감방과 나는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이미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를 어떤 주제인지 어느 시대에 뭐 이렇게 창작된지 전혀 모르더라도 이렇게 문장을 똑바로 읽고 해석의 원리만 정확히 적용해가지고 읽으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수능형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문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도 지식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어 문제와 수능적 해석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법 익히시고 개념 정리하세요. 요게 12시간, 12강. 그 다음에 주요 고전시가 해석을 해서 12강 동안 암기를 해야 돼요. 왜? 고전시가는 원문 그대로 나와서 여러분들 해석 못하면 그냥 틀려요. 오케이? 네, 그렇게 지식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12시간 동안에 주요 고전시가 해석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류라고 하는 거 뭐냐면 초시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서울시류는 지식형 문학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군부원도 그렇고 기상직도 그래요. 알겠죠? 그런 직렬들은 최대한 많은 작품을 다루기 위해서 문풀 강의까지 꼭 들으셔야 돼요. 문풀 강의는 제 문풀 강의는 선택이에요. 시간이 괜찮으면 들으면 좋지 당연히. 안 듣는 것보다. 시간이 안 되면 문제집만 빠르게 풀고 넘어가시면 큰 도움 될 거예요. 하지만 서울시류 직렬들은 이 문풀 강의가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고덕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 배분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알겠죠? 그래서 꼭 문풀 강의까지 들어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해까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금방 끝납니다. 지금 독해 같은 경우에는 8가지 문제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수능에 비하면 월등히 쉽게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얘는 글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모르시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목 주제. 주제 제목은 그냥 대충 하면 옛날에 끄적 대봤지 자기 힘으로 낯선 문단의 주제를 찾고 낯선 글의 주제를 찾는 거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안 되는 학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독해 강의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학생 위주로 되게 천천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되는 학생이 이런 강의 듣고 있으면 좀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건 각오하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사례 찾기 이런 거는 원리만 알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거라서 원리를 모르면 좀 틀릴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데서 맡기면 반드시 이런 강의 들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고 비록 수능 독서를 잘 하더라도 요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얘는 논리적 오류인데 논리적 오류를 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얘는. 알겠죠? 아마 논리적 오류를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월등히 많을 것이고 따라서 얘는 강의 들어야 돼요. 강의 어차피 들으면 1시간도 안 걸려요. 사실은 거의 뭐 길게 설명한다고 해봤자 1강. 설명 방식 1강. 합쳐서 1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얘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강의 간단하게 듣는 게 좋을 테니까 뭐 누구든지 기본은 어차피 이거 다 합쳐가지고 12시간 내에 끝날 거니까 웬만하면 독서에 자신 있는 친구들도 강의를 빠르게 한번 듣고는 가시고 독서에 자신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천천히 강의할 테니까 잘 듣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장 힘든 건 뭐냐면요. 가장 많은 시간 뺏기는 건 6번이에요. 이거는 정말 수능의 웬만한 문제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습을 좀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되고 나머지 7개 유형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이 다 끝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독서 정리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읽기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강의를 들으시고 유지적 독해가 뭔지 한번 익히시면 나머지 8가지 유형 쉽게 맞힐 수 있을 거고, 지금 지문이 길어져 가지고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학생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 비문학 지문이 길어진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코. 알겠죠? 그분들은 문제가 되었다면 끊어읽기, 끊어풀기를 제가 나중에 강의 중에 설명할 테니까 그걸 익혀가지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았죠? 마지막으로 수능 독서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도 순서 맞추기나 논리적 오류나 설명 방식에 관련된 요 내용들은 강의를 듣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요 파트는 꼭 강의를 듣고 가야 되니까 빠른 배속으로 전체 한번 수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차피 수능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수능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수능형으로 바뀌고 있는 내용까지 충분히 쉽게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잘 명심하시고 잘 생각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